저희 지난 시간에 어제 DDL 위주로 한번 해봤고, DDL의 제약 조건 위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DDL도 하고, 제약 조건도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시퀀스까지 해봤고요. 어, DDL은 당연히 이렇게 구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보면 정의어가 되겠죠. 구조와 관련돼 있어서 구조를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이제 비우거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트렁케이트는 일반적으로 개발자들 쓰는 일은 없지만 정보 처리 기사에 또 한 번씩 나오고 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create, alter, drop, truncate. 음, 드롭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게 관련된 것들을 같이 지우는 캐스케이드가 시험에 또 종종 나와요.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는 이제 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같이 지우겠다 이런 거가 될 거고요. 중요한 거니까. 뭐 굳이 뭐 필요한 건 아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DDL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고 DML은 거기다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그다음에 삭제하거나 넣거나 이렇게 넣는 건 인서트, 수정은 업데이트, 그다음에 삭제, 딜리트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DML이라 부르죠. 음, 이건 다 어제 얘기했고. 자, 이거 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요 문법에 익숙해지면 좋고. 필드, 타입, 제약 조건. 필드, 타입, 제약 조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하실 수 있죠. 뭐꼭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constraint하고 나는 예외 키야. 그다음에 누구? 요 dbt id가 예외 키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예외 키는 당연히 누구를 참조하고 있다. 부서의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바로 옆에다가 써도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음, 오케이. 그다음에 이 친구도 바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죠. 어, 음, 요거 빼먹었네. 이렇게. 저는 이제 줄이 짧은 게 좋아서 종종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 지우면서 느꼈지만 제약 조건을 자주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약 조건 이름을 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금 보면 이렇게 제약 조건 이름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 이름을 쓰면 좋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쓰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으로 배워본 게 프라이머리 키, 대표 키가 되죠. UK, 유니크 키, non null, 그다음 널이 아닌 거, 그다음에 체크 이렇게 배워봤고요. 지금 보면 이제 비면 안 된다, non null, 중복되면 안 된다, 유니크, 그다음에 없는 학번 코드에 학생 테이블 넣으면 안 된다, FK, 그다음에 학년은 1에서 4까지 조정된다, PK. 근데 이제 PK가 아니라 체크. 그래서 이제 이게 PK 또는 UK가 되겠네요. 옆에다가 써드릴까요? 옆에다가 난널. 그다음에 중복되면 안 된다. PK 또는 UK. 없는 학과 코드에 학생 테이블 넣으면 안 된다. FK. 이거는 체크가 되겠죠.
자, 이런 데이터들의 제약 조건을 거음으로써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효한, 무결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이런 제약 조건이 될 거고요. 논리적이기도 하고 물리적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무결하다라는 거는 좀 데이터 자체로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개발자가 의도하는 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좀 논리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긴 하겠죠. 자, 보면 이제 데이터 품질을 지키는 기본 장치다 이렇게 나오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한번 봤죠. 난널 넣어서 널이 안 들어가는 거 봤고요. 자, 유니크에서 똑같은 거 만들어가는 거 봤고요. 지금 이렇게 제약 조건으로 디파트먼트 네임에 유니크라고 줬죠. 유니크하고 줬더니 이제 디파트먼트 네임은 DPT 네임은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게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이제 널은 허용하죠. 중요한 부분이어서 자, 널은 계속 중복해서 들어가죠. 자, 대표키. 대표키는 행을 대표하는 핵심 키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모든 테이블은 대표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쯤에 꼭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정보를 여러분들 번호를 여러분들의 정보를 주민센터가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보가 대표키 없이 관리되면 여러분들을 조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테이블은 다 대표키를 둬야 한다. 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 학생 아이디가 대표키가 되었네요. 이 친구는 중복될 수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 대표키가 있어야 되니까 널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 플러스 난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 플러스 인덱스에 대해서 어, 가지고 있다. 인덱스 목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목차는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긴 했는데 조금 어렵긴 해요. 좀 어려운데 한번 조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PK 얘기할 때 꼭 유니크, 난널, 인덱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같이 얘기하셔야 돼요. 유니크, 난널, 인덱스. 인덱스에 등록하면 검색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고요.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복합 키로도 둘 수 있어요. 복합 키, 스튜던트 아이디랑 코스 아이디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복합 키를 줄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언제 쓰느냐? 음, 이 복합 키를 언제 쓰느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어떤 게시글이 있어요. 게시글. 게시글에 이제 좋아요 또는 이제 싫어요를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싫어요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싫어요 좀 그렇다 했죠? 싫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할까? 슬퍼요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두 개를 유저가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제 요 게시글이죠. 유저가 이 하트를 누를 때마다 게시글에 좋아요가 계속 늘어나. 1, 2, 3, 4 이렇게 계속 늘어나. 그러면 이제 좋아요 게시글을 내가 조작할 수 있겠죠. 만 개가 좋아요. 혼자서 막 누를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게시글에다가 어떤 걸 줄 수 있냐면 이 게시 번호가 뭐 예를 들어 73번이라는 PK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저가 뭐 예를 들어 경민이 있다. 경민이 이제 계정 아이디예요. 이 경민이 게시글 73번에 좋아요를 한 번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또는 싫어요. 좋아요, 좋아 이렇게 할게요. 좋아. 또는 싫으면 싫어.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어떻게 두느냐? PK 또는 UK로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좋아요에 대한 테이블이에요. 좋아요 테이블. 그러면 경민이 또
좋아요를 하려고 해요. 경민이 73번에 좋아요를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게시글에 좋아요가 만 개 있는 걸로. 근데 제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했어요? PK로 뒀죠? PK로 두면 지금 현재 요거 두 개는 중복 데이터인가요? 아닌가요? 중복 데이터죠. 그쵸? 그러면 이때 오류가 뜨겠죠. 못 들어가게. UK로 둬도 마찬가지로. 자, 요런 글들한테 또 요런 데이터들한테 복합키를 주는 거예요. 복합키. 그래서 이제 복합키는 보통 이런 곳에 많이 쓴다. 또는 뭐 장바구니게 또 될 수 있겠죠. 장바구니. 예를 들어 이제 우유가 있어야죠. 우유 상품 이렇게 있어. 우유 상품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으려고 해요. 카트가 이렇게 있겠죠. 경민이 장바구니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담을 거예요. 우유가 너무 집처럼 생겼나요? 자, 그러면 이미 내 장바구니에 우유가 이미 담겨 있어. 그러면 담아야 돼요? 담지 말아야 돼요? 그죠? 담지 말아야 되겠죠? 우유를 또 담을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건 다른 로직이 필요하겠죠. 이게 두 개가 담기면 안 되고 하나인데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죠. 이때도 똑같이 쓸 수도 있겠죠. 해당하는 상품에 경민이 장바구니를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든지 다 여러분들이 설계하기 나름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foreign key는 이제 해당하는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본 게 부서 번호가 되겠죠. 우리도 한번 볼까? 스컷으로 보죠. 이렇게 많냐? 제가 이제 뭘 만들면서 지금 스튜던트가 요거는 뺄게요죠. 노티스도 빼고 EMP, DPT 요거는 뷰다 하죠. 여기다 뷰고 저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투표를 언제까지 해야 돼? 자,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 요즘 거의 다 AI가 해주는 시대죠. AI가 해주는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 부서나 사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자, 요걸 지금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한테 시킬 거란 말이에요. 시킬 때 이 AI한테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맡길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건데 거기에 필요한 걸 만들어줘. 그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볼 줄 알아야지. 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 부분이 이거 필요 없어. 이 데이터 타입은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수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안 만들고 시키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읽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최상위 부모가 이렇게 있죠. 항상 이렇게 최상위 부모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두 개만 일단 보죠. 요것도 빼놓고 이렇게 두 개만 보죠.
자, 지금 회사다 보니까 최상위에는 뭐가 있냐면 회사의 부서가 있는 거예요. 회사의 부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디파트먼트의 준말입니다. 부서에는 부서 이름과 LOC와 부서 번호가 있죠. 이게 부서를 대표하는 PK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PK는 이렇게 어, 노란색 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PK.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 있는 도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그램 보는 요 데이터 그립을 자주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데이터그램 같은 경우에는 DDL을 기반으로 보여주는 거라 보면 돼요. 우리가 디파트먼트를 크리에이트 할 때 PK는 요거다. 그죠? 그다음에 현재 여기 또 EMP를 만들 때 FK는 이거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FK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면 좀 힘든가 봐. 좀 힘들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서 DPT no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부서가 있고 다시 와서 부서에 사원이 배치가 된 거죠. 사원. 자, 부서 하나에 사원이 여러 개가 배치가 되죠. 여러 명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보통 부모는 1이고요. 자식은 N개를 가져요. 보통. 보통 이제 이렇긴 한데 1대1 관계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뭐 사원에 사원 상세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뭐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 뭐 그런 게 있고 뭐 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경민이란 사원이 있어요. 상세 내역은 여러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대1 관계의 테이블도 존재하는데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상세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개만 넣겠다지 실제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EMP를 참조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참조한 관계죠. FK 이렇게 참조한 관계예요. 자, 그러면 내가 경민의 상세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소가 여기는 경기도인데 또 하나를 더 만들었어, 주소를. 주소를 뭐 서울로 이렇게.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두 개를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경민은 이렇게 내가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n개를 가지게 돼요. 무조건. 그래서 1대 n개의 관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다? 경민은 프로필 상세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1대1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1대 n 관계가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무언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참조 관계에 있었을 때는 지금 부서가 사원을 여러 명 가지는 것처럼 사원이 여러 개의 프로필을 가질 수밖에 없다. 1대1 관계일 수 없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없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1대1 관계야. 이렇게 약속은 하실 수 있다. 이런 건 뭐죠? 그런 건이죠. 뭐죠? 여튼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무조건 1대 n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꼭 이거 1대 n 꼭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개발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게시판으로 생각하면 똑같죠. 이게 게시글이고 그 다음에 이게 댓글이다. 게시글 하나에 댓글이 여러 개 달리죠. 그렇게 우리가 설계하시면 되겠죠. 항상.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런 사원이 회원이 되겠죠. 회원, 멤버 테이블 또는 유저 테이블. 요 밑에 이렇게 문어발처럼 이렇게 뻗쳐나가요. 왜 그렇게 될까? 테이블이 여기 부모, 최상위 부모로 회원이 있고, 요 밑에 하위로 여러 테이블을 가지게 돼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쿠팡 서비스를 만든다고 쳐볼게요. 그럼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쿠팡은 회원한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건데, 그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거죠. 상품을 보고. 그러면 그 회원이 결제도 하고, 상품도 장바구니 담고, 그죠? 글도 쓰고, 그죠? 리뷰도 남기고, 그죠? 전부 다 회원을 위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회원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문어발처럼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든다는 건 회원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잘 짜진 거예요. 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를 이것저것 했고요. 여튼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참조한다는 것을 봤고요. 만약 이제 부서가 10번, 20번, 30번 부서밖에 없는데 사원이 40번 부서를 이렇게 참조하려고 해요. 이때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참조의 무결성을 지키는 버린 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쓰는 거죠. 나는 참조할 거야. 부서의 아이디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10번, 20번, 30번밖에 없으면 40번을 참조 못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막는 거죠. 참조의 무결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학생이 30번 부서를 참조하고 있었어요. 부서 이름이 뭐 컴퓨터 학과라고 해볼게요. 컴퓨터 학과가 지워졌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학생은 30번 부서를 참조할 수가 없죠. 자, 이때 삭제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옵션을 줄 수 있어요. on delete. 자, 캐스케이드는 뭐다? 같이 삭제되겠다. 자, 이때 캐스케이드 또 나왔어요. 그죠? 캐스케이드. 이 캐스케이드가 몇 년도에 시험에 나왔더라? 2024년도인가? 25년도에 시험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정보 처리 기사 할 때. 이 캐스케이드. 뭐 삭제할 때 같이 지운다거나 또 뭐 이런 식의 옵션이라든가 또는 이제 드롭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 같이 지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캐스케이드를 쓰시면 돼요. 자, 여튼 같이 지우겠다 이 뜻이죠. 내가 지워지면 컴퓨터학과에 배정된 나머지 학생들도 다 지우겠다 이 뜻이죠. 다 지우겠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좋은 옵션이 하나 또 있죠. 뭐가 있냐면 셋널. 컴퓨터학과가 지워지면 참조하는 거를 없애겠다 이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되냐?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요거를 셋널로 했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썼어. 난널. 자, 이거 논리적으로 되나요? 자, 내가 컴퓨터과가 지워지면 널로 하기로 했는데 근데 널이 될 수 없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이렇게 쓰실 때는 난널을 쓰시면 안 되겠죠. 절대. 그래서 이런 거 논리적인 모순이니까 이때는 이제 난널인 제약 조건을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봤냐? 이렇게 부서 두 개를 넣었죠. D01, D02. 그 다음에 D01에다가 넣고 D02, 03에다 넣으려고 했을 때 오류 뜨는 거 봤어야죠. 오류 뜨는 거. 여기서 이제 빽 하고 오류가 떴죠. 그 다음에 D02는 아무 문제 없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해봤냐면 지금 현재 경민이 D02에 배정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D02를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면 경민도 같이 지워지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가 같이 이렇게 지워지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트리거라는 걸로 구현할 수 있어요. 트리거. 자, 트리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같이 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on delete 옵션은 트리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죠. on delete 옵션은 트리거 옵션에 해당하죠. 자, D02가 지워지면 D02를 참조하고 있는 사원을 먼저 지우고 D02를 지우겠다라는 옵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약 조건 바꾸는 걸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가 FK 제약 조건에 이름을 안 줬더니 좀 불편하게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유저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테이블이고요. 자, 스튜던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을 검색을 해서 검색했더니 이런 sys CO8247이라는 이름의 FK의 제약 조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삭제하고 수정하려면 삭제하고 다시 이렇게 더해야 돼요. 자, 다시 더할 때는 제약 조건 이름을 줬고요. dpt id에다가 이렇게 fk를 줬고요. 이게 fk를 주겠다 이 뜻이죠. 여기 앞에 있네요. fk를 주겠다. 이번에는 on delete cascade가 아니라 set null 옵션으로 줬고 그 다음에 set null이 되는지도 봤죠. 부서 1을 지웠더니 set null로 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했던 거 쭉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본 게 마지막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해본 게 디폴트 옵션이랑 체크 한번 해봤어요. 디폴트 옵션이랑 체크. 자, 디폴트는 제약 조건은 아니고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클래스로 예를 들어 보죠. 오랜만에 클래스 A에다가 어, 자, 문자열 S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new A. 자, 이때 안에 있는 s는 기본값이 뭐예요? 널이죠, 그렇죠? 널이죠. 근데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값을 줬어.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널이 아니라 안녕이 되겠죠? 안녕. 자,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본에 뭔가 값을 줬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기본의 값으로 0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처음에 객체를 만들 때 기본값 안녕을 주겠다. 처음에 객체를 만들 때, 로우를 만들 때 기본값 0을 주겠다 이 뜻이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해서 꼭 요거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current 타임스탬프 타입과 데이트 타입 요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요 두 개. 이거는 사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개발자들한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발자들한테. 자, 타임스탬프와 데이트 타임을 비교하라라는 뭐 면접이 왔다고 쳐볼게요. 면접에서 타임스탬프와 데이트는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인 거죠.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술적인 걸 보겠다 이 뜻인 것 같아서요. 면접에서 이런 거 물으면 좋을 텐데. 타임스탬프는 누적초가 되고요. 누적초. 밀리초일 수도 있고 누적초일 수도 있고요. 데이트는 년월일 시분초를 따로 떼어서 어떻게 해요? 년월일을 숫자로 저장하는 거죠. 따로 숫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6년 3월 31일이죠. 그러면 이거 따로 떼서 year, 이거 따로 떼서 months, 이거 따로 따서 D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누적차라는 건 뭐냐? 197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계속 밀리초를 세는 거예요. 이때는 0초, 1초 지나면 1초 지나면 1초, 밀리초였다면 1000초, 2초 지나면 2000초. 그렇게 해서 누적되다 보면 시간이 엄청 지나 있겠죠. 그 시간을 표현하는 게 타임스탬프예요. 그 누적초. 자,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밀리초를 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생성해 봤더니 얘는 밀리초가 없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밀리초가 있었죠.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요거 실행을 해봤죠. 요건 이제 함수예요.
함수 현재 시간을 타임스탬프로 보는 것 실행해 보면 이 친구는 밀리초가 이렇게 나오죠. 현재 요게 이건 밀리초가 아니라 밀리초보다 더 크죠, 그쵸? 10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뜨고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뜨죠. 근데 이제 면접에서 나는 타임스탬프는 누적초고 이거는 연월일을 숫자로 저장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아쉽고요. 아쉽고 비교가 많은 데이터를 쓸 때는 타임스탬프 타입을 쓰는 게 좋고 비교라는 건 크기 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누적초는 딱 하나의 시간 숫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월일과 비교를 하실 때는 타임스탬프가 좋고 대신에 1970년 이후의 시간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시간 뭐 2000, 뭐 생년월일은 70년 이전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실 때는 시스데이트를 쓰는 게 훨씬 시스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트를 쓰는 게 훨씬 좋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값을 해서 뭐 어떤 걸 해봤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더니 기본값이 들어가더라에 대한 걸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해봤는데 우리가 다음 수업 제너레이트랑 연결되니까 쉬었다 와가지고 시퀀스랑 제너레이트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쉬었다가 30분에 올게요.